보라색 코트 차림의 공지영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앙 내에서 풀어야 될 일을 이렇게 경찰까지 갖고 오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찹찹합니다. 그리고 공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폭로글을 올렸다가 전직 신부인 48살 김모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공 씨는 당시 면직당한 신부 김 씨가 밀양 송전탑 쉼터 마련을 위한 성금을 한 푼도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모금 역시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일이 한국 천주교회의 커다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은 모함을 받아 면직을 당했고 공 씨의 글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 씨를 고소했습니다. 공 씨는 2시간여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횡령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경찰과 언론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 선생님이 갖고 오셔서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김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공 씨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충북 청주시 우암산 중턱에서 54살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전 10시 20분쯤. 친언니에게 산에서 죽겠다며 전화를 하고 사라진 지 이틀 만입니다. 가출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선 경찰이 이 씨가 자주 찾던 우암산에서 신호를 확인하고 수색을 벌인 끝에 이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발견 당시 이 씨는 땅에 엎드려 있었고 주변엔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별다른 일거리 없이 지내던 이 씨는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2,700만 원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사기 사건 이후 삶을 비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좀 울적하고 우울증도 있다고 하니까 평소 그런 데가 없어. 주러 간다고 뭐 산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씨의 시신에선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씨가 마지막 전화를 하고 사라진 지난 26일부터 청주에는 눈이 오고 밤 기온도 영하로 뚝 떨어졌던 상황. 경찰은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감귤이 상품으로서 인정받으려면 49에서 70mm 사이의 크기만 가능합니다. 이때가 가장 맛있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제주도가 조례로까지 정해놓은 겁니다. 이 기준보다 작거나 크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업자들은 이 비상품용 감귤을 파치라고 부릅니다. 파치는 통상 폐기하거나 가공용으로만 쓰이는데 가격은 5kg당 750원 수준. 그런데 이 파치가 버젓이 정상 상품으로 둔갑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5kg당 18,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려 20배 가까이 값을 뻥튀기한 셈. 제가 조금 전 대형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한 감귤들입니다.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면 작은 감귤들 사이로 이렇게 규격보다 현저히 작거나 반대로 규격보다 현저히 큰 비상품용 감귤, 파치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30곳의 대형마트와 시장 중 무려 27곳에서 파치 감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해당 지자체의 느슨한 행태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비양심적인 유통업자들이 이를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유통업자들이 20, 30원, 또 뭐 심지어는 50원까지 더 줘가지고 그냥 뭐 주십시오. 지자체의 안이함과 비양심적인 유통업자들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붐비는 시장 안에서 속옷만 입은 채 남성의 상의를 붙잡고 흔들어대는 중년 여성. 이번엔 반대편 상점으로 가 바구니를 집어던집니다.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5년 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사온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상차림 식당을 운영해온 52살 이 씨입니다. 이 씨는 자신의 식당에 손님을 보내지 않는 횟집 주인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왔습니다. 지난 5월엔 60대 여성 상인을 넘어뜨려 기절시키고 뇌진탕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욕하고 발을 차고 땅 때리고. 이 씨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겠다며 카메라를 든 남성을 대동하고 다른 식당에 들어가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터진 거라 고름이 터진 거라. 이 씨는 피해를 본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자해를 한 뒤 쌍방폭행이라며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울증을 핑계로 입원하는 등 조사를 피해왔지만 끝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욕설과 폭행에 피해를 입은 상인은 9명, 피해 건수는 17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높은 파도가 일렁이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고깃배들이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합니다. 하지만 귀향하긴커녕 바다 더 멀리로 나아갑니다. 전투함선 마냥 중심오장으로 계속 돌입하는 고깃배들. 수백 척이나 되는 그리 크지 않은 고깃배들을 가지고 30분 분량으로 만들어진 TV 특집 프로그램은 목숨을 걸고 물고기 잡이에 나서는 어부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웁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물고기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고기잡이는 여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어로 전투에 나서고 있다며 당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겠다고 외칩니다. 우리 조선노동당 딸 청년 여성영의 처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당의 사랑과 믿음을 많이 받아 안았습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내야 보답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내년 5월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열리는 노동당 대회에서 각 분야별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고해 이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뭔가 인민생활이 향상됐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어민들에게 물고기 식량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물고기를 이용한 식량난 해결을 인민사랑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인민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패널 소개부터 해드리죠.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박지훈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바로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은행인데요. 정철진 평론가, 인터넷 은행,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뱅킹과는 다른 거죠? 네, 아니 뭐 공통된 점도 있지만 그 인터넷 뱅킹을 뛰어넘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 가입부터 자체가 무점포입니다. 즉, 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공인 인증서 없이 가입부터가 완전히 이제 인터넷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대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인터넷 은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면 못 받거든요. 은행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터넷 은행은 앞으로도 이 모바일과 인터넷 상에서도 이 대출이 가능하다 하고 예금 금리라든가 수수료에 있어서도 이제는 인터넷 뱅킹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금융 전문가들은 매기론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두 마리 매기가 한국 금융시장을 바꿀 거다. 그런 분석도 있지만 가장 관심은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고 역설적으로 말해서 대출금리에서 승부를 내야 인터넷 뱅킹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이 대출금리 구조를 보면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가령 제1금융권이라고 하면 뭐 여기서는 한 3%대 5%인데 그 다음부터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제2금융권으로 가면은요. 저축은행 20% 후반대의 금리를 또 주게 되거든요. 그 다음은 못 받는 분들은 이제 대부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30%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독 국내 금융시장에서만 저 사이
그러니까 1금융권하고 2금융권 사이에서 약 한 10%대 네. 금리가 없는 겁니다. 금리가 없는 거죠. 예, 아예 그 구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매기론을 말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인터넷 은행들이 런칭이 되면 바로 저 시장을 노릴 겁니다. 네. 약 연 8%에서 15%대의 대출 금리. 실은 신용이 그 사이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한 8%대, 10%대 금리를 제시하면 이분들이 오프라인 은행을 버리고 이제 인터넷 은행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저축은행이라든가 대부업체들도 대출 금리에 있어서 서서히 이제 내리면서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게 된다. 또 제일금융권도 긴장을 하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준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인터넷 은행, 인터넷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이제 금융시장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할 것이다.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10%대의 중금리 대출의 등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지금의 은행들이 말하는 것, 지금의 예대 마진으로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인터넷 은행이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해주면 운행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초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어떻게든 규모의 경제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증권사나 지금 보면 우리은행 같은 금융사들이 이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이 자금은 어디선가 끌어오게 될 텐데 네. 이 자금을 끌어오고 이것을 이제 예금과 대출로 줬을 때 그 사이 예대 마진을 확보하려면 초창기에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이 조달 금리를 낮춰야 되는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 초창기에 많이 망했거든요. 이제 그게 한 3년 정도를 해봤자 고객들이 별거 아니네. 그래서 안 오니까 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네네.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됐는데 카카오뱅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했듯이 고객이 뭐 97%입니다. 3천만 명 이상이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고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떤 장점이거든요. K뱅크 같은 경우는 KT 가입자들이 그렇죠. 꽤 있지 꽤 있죠. 네. 그래서 아이뱅크가 그 인터파크가 안 된 이유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돼 있다면 뭐 연착륙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우려하는 건 공인 인증서도 필요가 없고 대출 심사도 비대면으로 얼굴을 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올리는 됩니다. 거죠. 가입할 때도요. 이럴 네. 경우 굉장히 금융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금융 사기의 위험성도 있는데 예. 이제 그게 가장 그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또 하나가 해킹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꼭 나오는 게 해킹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뺀다든가 해킹을 통해 가지고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인터넷 은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첫 번째 규모의 경제,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저 해킹 사고들, 금융거래 보안성 사고가 아닐까 하는데 근데 저 부분은 뭐 숙제죠. 인터넷 은행이 풀어가야 할. 예. 네, 디지털 이자 준다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네. 언제부터 이용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용은 이제 임시 허가가 난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시스템도 점검하고 해서 한 내년 상반기에 정식 허가 인허가 나고 고객을 모집하니까 아마도 이제 내년 상반기쯤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시하는 게 각종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KT도 아까 말한 것처럼 K뱅크는 KT가 있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디지털 이자라든가 각종 좀 미끼 같은 것을 많이 이제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고객을 좀 모객을 하고 충성도를 높일 텐데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정말 새로운 진짜 금융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새로운 빅뱅이 열릴 가능성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정말 거죠.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도 받는 시대가 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용품도 눈길을 끕니다. 스마트 패딩, 스마트 페이 등 스마트 생활용품의 세계,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똑똑해지고 있는 생활용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생활용품이 인기입니다. 먼저 추운 겨울 따뜻한 패딩으로 중무장하고 나왔는데 붐비는 지하철을 타자 땀이 흘러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 하지만 스마트 패딩을 입고 있다면 사용자가 직접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패딩의 온도를 상황에 따라 절전, 쾌적, 따뜻, 파워 이렇게 4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분 1초가 급한 출근 시간, 버스에 승객들이 올라탈 때마다 한 장의 카드만 대주세요 라는 경고음이 들려 짜증났던 경험도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스마트 월렛을 이용하면 여러 장의 카드 가운데
지갑 안쪽 별도 주머니에 넣은 카드만 교통카드 단말기로 인식합니다. 또 회의 중에 계속 걸려오는 전화도 스마트 슈트를 통해서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회의 중입니다 라며 속삭이며 전화를 끊을 필요 없이 손의 단추만 한번 터치하면 회의 중이니 곧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송되는 건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똑똑한 생활용품이 등장할까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겨울을 맞아 스키장을 찾았던 부부가 산 중턱에서 30여 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네, 남편은 10m 위에서 스스로 뛰어내려야 했고 아내는 공중에서 무려 40분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의 현장 상황 한번 먼저 영상으로 좀 보시죠. 어휴, 거꾸로 되네. 네, 강원도 홍천에 있는 비발디파크 스키장이에요, 지금. 네, 왼쪽에 있는 게 남편인데 밑에 매트리스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근데 부인은 겁이 나서 못 뛰어내린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뒤집혀 있는 리프트가 스카이버드라는 건데 10월 28일 약 한 달 전부터 운행을 했는데 바로 사고가 났어요. 홍천 비발디 파크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운행을 했던 그 스카이버드라는 놀이기구였던 것 같은데 중간에 가다가 저렇게 멈춰서서 서서히 이제 힘에 못 이겨서 뒤집히게 된 거죠. 줄이 빠진 것 같아요. 저 두 줄 위로 이제 가는 건데. 그렇죠. 저기 돌아 있어야 되는. 빠진 거죠. 한쪽 줄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어서 빠졌나 봅니다. 네, 결국은 저기 부인은 구조대원들이 올라가서 그렇죠. 구조가 되긴 됐는데요. 40분 동안 매달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공포스러울 보이고 상당히 앞으로 트라우마 많이 남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은 어떻게 누가 봐도 뭐 놀이기구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모르겠다. 놀이기구 회사에 잘못했는지 아니면 홍천 비발디 측에 잘못했는지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둘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은 보이고 그렇지만 손해배상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위자료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안 가고 만약 그 비발디 측에서 해준다면 많이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간다면 위자료는 뭐 다치지 않으면 크게 크진 않거든요. 막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업체 측에서 아무래도 합의금 많이 줘야 됩니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의료적인 어떤 처치 받는 것도 당연히 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보셨지만 올해에만도 이런 놀이기구나 케이블카 사고 뉴스에서 전해드린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토요일에 무주 리조트였나요? 스키장 케이블카 멈춰서서 200여 명이 추위에 떨었던 것도 바로 며칠 전에 있었고 또 이번 달 초에 두륜산에서도 케이블카가 또 정전으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정전 사고인데요. 근데 저게 약간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케이블카는 기본적으로 다 예비 전력을 또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핵심 전력이 멈춰서도 예비 전력이 또 돌아가가지고 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게 케이블카인데 올해 일어난 사고들을 또 봤더니 예비 전력 부분에 있어서가 거의 이제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여서 아마도 당국에서 케이블카 부분에서 저 예비 전력 부분들을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비 전력으로 자동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상자 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두륜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G가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누전이 됐다고 하네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까지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놀이공원 입장이고 만약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니면 조금 그 관청에서 관할 당국에서 했던 거 뭐 요구했던 걸 못 지킨다면 조금 운행 정지를 시킨다든지 영업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온적으로 계속 대응했기 때문에 매년 이런 사고 줄지 않고 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가 하면 2007년에 놀이기구 하나 때문에 가족 나들이가 눈물로 완전 변질된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요. 기억들 하시죠? 월드 케이블 사고, 월드 그 테마파크 사고였었는데요. 영도구에 이제 일종의 이동식 그 놀이공원 같은 게 오는 신개념의 놀이공원이 이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구들을 사가지고 그냥 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동네에 있다가 그 기구를 고스란히 들고 다음에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테마파크를 했었는데 지금 보이는 저 이 관람차가 중간에 멈춰서게 되면서 하나가 이렇게 휙 돌아버립니다. 근데 거기 일가족 5명이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런 좀 참변이 있었던 그 당시 뭐 기억나겠지만 할아버지 이제 한 분이 이제 손녀만 아는 채
두 사람만 구조를 받았거든요. 네. 나머지는 좀 안 좋게 됐고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게 또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면 뭐 운용을 저렇게 하다고도 문제가 됐지만 결국은 뭐 이렇게 안전정을 관여하지 말라는 각서 같은 거 받고 이런 네. 것 때문에 문제가 다시 됐었거든요. 결국 집행유예 선고가 근데 났잖아요. 선고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 내지 치상죄가 되는데 이게 형이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된 결과가 발생한 건데 이게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뭐 아마 유가족들하고 합의가 다 됐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선고된 걸로 보입니다. 네, 유가족들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이 할아버지와 8살짜리, 당시 8살짜리 손녀는 그 당시 사고가 난 뒤에 인터뷰를 보니까 매달려 있으면서도 가족들이 모두 다 떨어지는 걸 봤고 그리고 그 구조가 되지 못한 시간 동안 죽어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했던 굉장히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7년 당시 8살이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꽤 이제 컸을 것 같은데요. 그때 참 너무나 큰 비극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이 열리면서 방금 말한 것처럼 가족들은 추락을 하게 되고 할아버지하고 손녀를 이렇게 잡게 되면서 저 거꾸로 된 저 곤돌라에 있었었는데 참 이제 저런 비극이 항상 우리가 끝났으면 하고 대대적으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아직도 올해도 이제 그런 사고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또 스키장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안전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인재냐 뭐 그냥 불가피한 거냐 얘기를 하는데 아까 예. 그 박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제 관에서 이 안전 문제는 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이 돼야지 저게 좀 미연에 방지가 되는 문제고 조금 전에 우리 곤돌라 새 제품 나왔는데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도 뭐 새로운 제품 저도 저런 곤돌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저 문제도 어쨌든 저 문제는 관의 문제다. 철저하게 좀 안전 관리, 사전 관리가 돼야지만 저런 불행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고 영도 사고도 돌이켜 본다면 그게 좀 특이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동하면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네. 그 사실 그 구조물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물 자체가 그렇게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도 의문인데 본질은 그 관의 관리 감독이 좀 엄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게 부실했다면 뭐 이게 사법적 처벌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엄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고 이후 8년인데 네. 계속해서 이런 사고 소식 좀 안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볼까요? 아무리 똑똑한 애완견을 집에 두셨을지라도 이 휴대폰 물어봐라는 명령은 내리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완견이 휴대폰을 물었다가 큰 화재가 날 수도 있다고요? 네. 한번 영상 보시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진이군요. 네. 네. 저기 이제 휴대폰 폭발이 된 이유였었는데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휴대폰에 이제 이 끼게 되는 그 배터리 폭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애완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차례 저 배터리를 이렇게 물고 했었는데 저거를 그냥 아마 주인이 그냥 뒀었나 봅니다. 근데 몇 차례 하다가 벌써 때 그게 이제 자동 폭발을 하게 되면서 정말 끔찍한 비극이 될 만큼의 어떤 사고들, 그러니까 저 정도도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올해 5월에 강동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 사고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왜 화재가 났는지 원인 규명을 못했지만 휴대폰 배터리 폭발로 알려졌고 가정에서 모두 다 두 번째 사고까지 공통점이 집에 애완견이 있었다라는 거였죠. 이 강아지가 배터리를 막 물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충격을 주고 이빨이 약간 이빨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그게 폭발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배터리 제조회사라든지 그 만든 회사에서 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충격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충격이 그는 막 떨어졌을 때 이런 충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2mm 이런 쫓겨난 뭐 송곳 같은 게 계속 충격이 왔을 때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좀 아니면 광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 제조회사도 좀 책임을 져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애완견의 장단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배터리가 실제 외부 자국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칼끝으로 지금 칼끝으로 세 번 치는 거죠. 어우, 예. 폭발합니다. 폭발하는데 수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10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번지면 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동대문 소방서에서 화재 조사관들이 이제 실험을, 물론 이 영상은 아니지만 실험을 해본 건데 이 충전이 된 혹은 충전이 되고 있는 배터리에다가
2mm 정도의 뾰족한 것을 몇 번 찌르기만 해도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애완견 이빨뿐만이 아니라 한 2mm 정도면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나서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이제 뒷주머니에다가 휴대폰 배터리를 넣고 이제 깔고 앉는 이럴 때 폭발한 사례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저렇게 좀 상처를 안 내더라도 저기 있죠. 2014년 8월 같은 경우에 계속 엉덩이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서 약간의 어떤 상처가 난다거나 그 압박에 의해서 폭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이건 몰랐던 그렇습니다.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엉덩이에 뭐 휴대폰 못 놓고 다니겠네요. 그렇죠. 깔고 앉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위험하네요. 충격의 강도에 따라서는 남자분들은 경우에. 보통 뒷주머니에다가 휴대폰들 많이 끼고 다니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남자들도 여자들도 뭐 그런 분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 휴대폰은 가급적이면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뾰족한 것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책임을 제조사에서 분명히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외부 충격 정도만 얘기를 했지 예. 실제 뭐 애완견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래 무조건 제조사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물 책임법이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만약 뭐 앞으로는 아마 이제 애완견 얘기도 아마 써야 될 겁니다. 써가지고 애완견이 물어뜯으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마 규정을 해야지 책임을 안 질 걸로 보입니다. 제조사는 약간 애완견 관리를 못한 건 소비자 책임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 얘기할 겁니다. 왜 개를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사는 모든 것들을 예견하고 고지를 하고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애완견 얘기도 이제 앞으로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패널 4분 중에서 2분이 이제 반려견 이제 같이 집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려견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무시해서는 안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 훈련시켜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S의 상도동계와 DJ의 동교동계가 오늘 합동 송년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통합과 화합을 유은으로 당부했던 YS 때문이 아닌가 보이기도 하는데 만남의 의미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이제 YS 서울을 계기로 이제 민주화 시대의 양김의 공과가 이제 재조명을 받는데 그 민주화 핵심에 민추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하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가장 그 민주주의 겨울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YS 중심으로 이제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의 정치적 망명 중이었고 김상현 의원과 이제 했던 민추협이 결국 영원한 화합 또 민주화 세력의 총 어떤 그 본산이었기 때문에 YS 대통령 서울을 계기로 이제 민추협 출신들이 모여서 이제 망연회를 하자는 것은 그거 자체로도 보기 좋은 장면이고 뭐 큰 정치적 의미를 지금 현 시점에서 부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시대를 대표하는 뭐 괜찮은 그림이다 이래 봅니다. 한 시대가 이제 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일부에서는 완성이 덜 됐다고 하지만 일단 완성됐다고 보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83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87년까지 임기 중반에 83년도에 YS가 23일간의 단식을 시작해가지고 민주화의 물을 붙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결성한 게 84년도에 YS DJ 그룹의 민추협이고 그 민추협이 기반돼서 85년도에 12대 총선에 참석해서 이제 돌풍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추협은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87년에 평화민주당 창당으로 사실 YSDJ가 상도동 동교동이 분화됐는데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두 계보가 다시 합해서 모임을 갖는 게 이제 이런 모임이라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84년에 결성된 민추협.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공동회장 자격으로 오찬에 참석한다고 해서 더더욱 더 관심을 또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이렇게 화합의 자리를 갖는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서거 이후에 좋아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김영삼 대통령 상도동은 좀 억울한 게 이제 임기 말년에 IMF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객관적 평가를 받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서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YS 대통령의 정치 역정 또 대통령 재임 시 문민 개혁에 대해서 이제 재조명을 받음으로써 이제 YS는 객관적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봐주는 것이고, 뭐 김현철 씨도 뭐 자기 SNS 상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짠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뭐 김영삼 대통령이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대통령이고 민주화 과정 또 문민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룬 분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철 씨, 차남 김현철 씨는 SNS 통해서 정치를 떠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떠나겠다는 의미입니까? 당분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당분간 이제 워낙 상중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처신을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김영삼 기념도서관에 걸어서 출근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걸 못 이루고 가셨어요. 근데 이 워낙 저평가가 되다 보니까 후원해준 사람이 없어 돈이 부족해서 결국에 완성을 못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재평가가 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 현철 씨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이제 짠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트위터에다가 김현철 씨가 그런 글도 올리기는 했지만 아까 보셨듯이 지금 서거 이후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면서 사실 내년 총선에 PK 혹은 동작 지역에서 김현철 씨가 야당 쪽에서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지. 근데 이제 그 야당으로 가기에는 김무성 대표나 상도동계가 워낙 지금 새누리당에 있기 때문에 특히 PK 지역에서 야당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그 수도권 사장이 또 이제 당선이 좀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무소속으로 아버지 고향인 그 거제도 그쪽에 가서 하는 게 본인도 당선 가능성도 높고 워낙 지금 열풍이 재평가 열풍이 세게 부니까요. 애시당초에도 부산, 경남, 거제도에는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재밌는 얘기로 거산이 우리 호가 큰 산이라고 알지만은 실은 그 지역을 따서 거제도하고 부산을 합쳐서 거산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김현철 소장도 뭐 정치적으로는 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걸리는 부분이 이제 부친이 그나마 이제 서거를 계기로 정치적으로 좀 복권이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호감도 올라왔는데 이제 내년 4월 총선인데 좀 너무 서둘러 나갔다가 이게 또 폄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성과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당장 해야 될 게 아까 민 원장님이 예산 문제 때문에 김영삼 민주도서관 그 개원이 늦어졌다 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빨리빨리 좀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4월 총선이 너무 가깝게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뭐처럼 이제 그 YS에 대한 지적들, 공과들이 역사적으로 재조명받는 시기에 그다음에 김영삼 민주도서관이 이제 좀 이렇게 스타트를 해야 되는 시기에 본인이 막상 2월쯤 돼서 출마 선언하고 나와버리면 이런 어떤 그 한 시대, 민주화의 시대, 거산의 시대가 본인의 출마로 좀 왜곡되면서 또 폄하될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주 이제 YS 연결식 있었는데요. 또 논란거리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죠? 눈발이 날리면서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던 그 연결식 장면 기억을 하시죠? 바로 이 어린이 합창단이 좀 논란이 됐죠? 구리시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하는데 거의 2시간 넘게 저 복장으로 그러니까 스탠바이에서부터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쪽 이제 학부모들 지금 저 대기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네, 너무 추워하고 있어요. 너무 추워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게. 뭐가 사실 어떻게 되면 뭐 핫팩이라든지 아니면 난로라 이런 것도 담요라든지 그런 준비들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복장으로 영하의 날씨에 문제가 뭐냐면 2시간 가까이 있었다는 게 나왔는 것 같은데 주최 측이 봤을 때는 옷을 그렇게 입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애들을. 아이들이 2시간 동안 지금 보면 거의 다들 막 벌벌 떱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김현철 씨가 이제 SNS 통해서 잘못됐다, 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행정자치부, 관할부서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미처 추운 날씨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바로 정종섭 장관 그리고 총리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트위터에 띄웠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참 이제 이 문제인 게 뭔가 국가장이 아무리 이제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거는 준비 문제보다 북한도 아니고 북한에 무슨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학생들은 그 추운 체감 온도가 어떤 사람은 영하 10도까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추웠죠. 그 와중에 그 애기들이 저렇게 와 있는데 저걸 저렇게 방치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뭐 유가족의 정신이 있겠습니까? 행자부가 어쨌든 이걸 주관하게 됐는데 저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국민들이 분노를 하죠, 사실은. 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바로 이틀 동안 또 준비 기간 동안
대구에 내려가 있었다고 하죠. 네,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참석을 위해서 5일장의 기간 중에 이틀을 대구에서 보냈고 네. 국가장 전날에야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총선 때문에 대구에 내려가 있었던 거였죠. 뭐 어쨌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뭐 대구 출마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국가장이라는 그러니까 국장 국민장에서 국가장으로 통폐합이 됐는데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이 부적절한 처신이죠. 상주가 어디 자기에서 출마하려고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모양이 안 좋았고 부적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걸 다 떠나서 그 어른들이 많았고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그 2시간 동안 그거 혹한에 들고 있는 모습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네. 보고 있다는 거는 그거 정말 어른들이 반성해야 되고 행자부도 정말 대호각성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YS의 상도 동계가 그리고 DJ 동교 동계 오늘 함께 송년회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반면 야권의 갈등은 점입 가경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문재인 대표의 이른바 문안박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 예. 단박에 거절했는데요. 관련해 두 사람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안박 연대만으로는 우리 당의 활로를 여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담대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 대표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통합적 국민 저항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천정배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과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최고위를 비롯해서 두루 의견을 듣고 난 후에 판단을. 네, 문 대표가 물러나야지 치를 수 있는 전당대회 사실상의 사퇴를 촉구한 거죠. 아, 그렇죠. 사퇴 안 하면은 뭐 네. 전당대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뭐 사퇴를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안철수 의원이 모처럼 그 한 걸음 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 판단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법적인 그런 분이 제약이 이제 있죠. 공천 몇 장 공천 자기 사람 몇 장 심을 수 있는 기회니까는 사실 안철수 의원한테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 상의도 없이 덥석 받아들이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참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진실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세 사람이 공동대표지, 아니, 도장을 갖다가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을 건데, 결국에 공천권 몇 장 주고 나눠먹기 해가지고 조용히 계시란 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정면승부를 띄어서 안철수 의원이 모처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안 의원, 만약 문 대표가 혁신전대 네. 주장을 반대할 경우,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동아일보를 통해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 그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예, 어제자 동아일보 인터뷰입니다. 네, 혁신전대를 열지 않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나와 문 대표의 유불리를 떠나 혁신전당대회는 야권 전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파도 조직도 세력도 없는 나에게 사실 혁신전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좋다라고 말을 저 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조금 이제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대를 하자는 얘기, 물러나라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표가 참 곤혹스럽게 된 게 사실은 문안박 연대는 꼼수에 가까웠습니다. 네. 당내 사람들끼리 당연히 선거 앞두고 연대는 건 당연한데, 문안박 세 사람이 연대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가 안철수 의원 얘기를 비판하면서 전당대회 결과인 최고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고 비판했는데, 네. 더 무력화시킨 게 문안박 연대죠. 문안박 연대에서 도대체 누가 이 권능을 줬느냐,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뭐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참 곤혹스럽게 된 게, 받으면 지도부 사퇴 아닙니까? 네. 예.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안 받으면 분당 아닙니까? 분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외통수에 몰린 건데, 바둑에서 이제 문 대표가 약간 꼼수를 뒀다면, 아까 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이제 좀 묘수 하나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공이 다시 넘어가겠죠. 예. 그때 이제 안의 결기가 있냐 없냐 다시 한번 보겠죠. 루비콘 강을 건널 수 있냐 없냐인데 게임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다만 한 가지 1년 내에 지금 야당이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혁신이 만들어서 위기 넘어갔는데 혁신이가 또 잘 안 되니까 재신임 카드 썼죠. 또 안 되니까 문안박 연대했죠.
이제 전대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분이 우리가 양김시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 구단, 상김시대 했는데 진짜 초단 수준의 정치력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서거정국에서 문재인 대표가 몸살을 앓았다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한 번도 안 만났다 이래 되거든요. 둘의 회담 전에 최소한 측근들끼리 만나서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되고 자기 진심이 전달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일 동안 안철수 전 의원이 숙고를 한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특별한 성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대를 해서 안철수 대표가 체제가 들어온다 해서 총선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냐,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년 내에 소위 그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들이 아쉽다. 국민들의 짜증이 임계점까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도부 사퇴와 분당이라는 수중에서 사실 문 대표 어떻게 받을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가 대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 이번에는 탈당. 결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근데 이제 탈당이냐 분당이냐는 사실 규모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결국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거부를 하고 안철수 의원이 결기를 보여주면은 바로 엊그저께 서거하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결별하게 되는 게 87년에 만들어진 통일민주당에서 결국에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 창당이 되는 꼴에서 완전히 야권이 딱 반분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평형 이론이랄까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성민당. 아니, 안철수 의원 일테면은 정말 탈당을 결심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서 한 30-40명의 의원이 나오게 되면 딱 그 모양새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 2017년 대선까지 본다면 저는 한번 헤어져서 붙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 한당이라는 구조 갖고 1년 내내 논란 아닙니까? 그렇죠. 이른바 당내 좌파, 당내 우파 간의 논란이고 지금 서서히 이제 이른바 그 막말순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 프레임으로 야당을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진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각자 살림을 차려서 각자 도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정말 합치면 정말 제대로 합쳐야 되는 것이지 안철수 의원도 천정배 신당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야권이 문제가 선거만 앞두면 또 단일화 프레임이 작동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집에 살기가 힘들면 이혼하고 각자 살림을 살다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합치는 것도 방법이다 봅니다. 근데 분당의 키를 쥐고 있기도 한 천정배 무소속 의원 다행이란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다행이란 말은 우리 민영삼 원장님 문한박 야합연대를 거부한 것은 다행이다. 안철수 의원이 우리에게 와라.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문한박을 받아들이면은 천정배 신당은 굉장히 약화돼 버릴 확률이 높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천정배 신당과 호남 의원들은 어떤 닥 줬던 게 지붕 쳐다본 격이 돼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걸 거부했다라는 그런 의미고 앞으로는 또 안철수 의원이 2단계로서 일단 혁신전대를 치르고 나서 새 지도부를 구성한 다음에 2단계로 천정배 신당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아는 지시했기 때문에 천정배 신당 측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민영삼 원장님께서 지금 평민당이 출범했었던 그 시기의 얘기를 평행이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당장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주류와 주류 강도 높게 나뉘어서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당장 안 대표의 주장에 좀 힘을 실었어요. 네, 이제 그 유일한 길이다, 절규다. 소리 없는 절규다. 소리 없는 절규다. 그다음에 총선 승리를 이루어 준 첫걸음이라는데 어쨌든 문한박 연대가 가장 비판을 여러 가지에서 받았지만 야권의 한 기둥인 호남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문 대표가 거부했을 때 2단계로 분당이든 탈당이든 감행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호남에 있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묘수를 뒀다는 것이 그냥 나오면 이제 단기 필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박준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호남 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래 봅니다. 문재인 대표의 친노가 고립되느냐, 호남이 고립되느냐, 이 싸움인데 안철수 의원이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또 친노의 또 좌장이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 얘기까지 했어요. 저 얘기가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얘기를 비판할 수 있는 논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든 지도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안희정 지사가 한 번 더 짚었어야 될 게 문한박 연대는 뭡니까? 이미 이전에 구테타가 일어났다. 문한박 연대가 구테타 아닙니까? 최고위원회가 있고 다 있는데 2차 구테타다. 그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구테타 시도를 했을 때는 안희정 지사가 침묵을 지키다가 그랬죠. 전당대회를 하자는데 전당대회라는 것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면 지도부가 와야 되고 전당대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테타적 발상은 문재인 대표의 문한박 연대가 구테타적 발상이지 지도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전대를 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 논리 취지는 맞는데 그 대상이 문재인이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간의 기후변화 정상회견을 위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조금 전 파리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게 되고요. 이제 오늘 밤 파리 기후협약 그 회의 시작이 되는데 또 기조연설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아직은 완벽하게 건강이 회복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출국 전에 박근혜 대통령 목에다 스카프를 두르고 출국을 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배웅을 나갔는데 한마디를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회복을 하고 가는 부분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좀 정도의 그 진로를 잘 전달 주는 부분이에요. 사적인 사명감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면 네, 그러면 참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를 지금 화면 앞쪽에 있는 약간 뿌옇게 처리되는 사람이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의 모습입니다. 오래간만에 저런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대화 나눈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화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건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꼭 좀 처리해달라 하니까 시진핑 만날 때까지는 처리해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죠. 바로 그 주어가 생략이 그러니까 뭐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엄중한 지시. 네. 한중 FTA 빨리 좀 해라. 얘기였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호떡집에 불났죠, 지금. 불러가지고, 뭐, 계속 여당하고 했는데, 대략 되는 것 같습니다, 30일. 오늘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11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중 FTA가요, FTA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떠나고 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 10년을 기간을 두면은, 1년에 1%씩 기계적으로 이제 관세를 철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우리는 뭐, 산업 쪽에서 유리하고, 중국이 농업수산업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한 5년 후에 지나면은 중국이 농업수산업도 유리하고 산업도 분명히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체결을 하게 되면 1년차 관세 할인 혜택을 이미 적용받고 내년에 가면 또 바로 2년차. 그러니까 1% 깎고 또 2% 깎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입장은 한시라도 빨리 한중 FTA를 오픈을 해가지고 관세 혜택을 초반부에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해 이 비준을 통과해서 1년 차의 관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오늘 새벽에 뭐 여야 극적 합의를 본 것 같고 오늘 11시 정도까지 보면 결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통과를 시켜서 이 올해 1년 차의 관세 이 인하 혜택을 적용받는 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는 서로 원하는 법안을 빅딜했죠. 그렇죠. 빅딜하고 이제 연계 법안으로 하는 거고 늘상 있던 건데 결국 아까 그 공항에 서울공항에서 그림은 대통령께서 워낙 그 당부하는 게 사실은 공개 지시 아닙니까? 공개 지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당 입장에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야당이 약간 무리한 어떤 그 새누리 누리 예산 3세 5세 보육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연계된 거 아주 무리한 연계한 거 빼놓고는 서로 빅딜을 해가지고. 그 상대 타결하는 쪽으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 통과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죠. 단독으로 하더라도 뭐 여론에 오히려 야권 쪽에 야당도 좀 부담스럽죠. 이제 이걸 언제까지 발목 짚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정걸 원내대표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한 게 마지노선을 이제 12월 6일까지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권에서 30일까지 하자니까 오늘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